안녕하세요. 문수복입니다. 이과는 토요일 날 학회도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융합 때문에 사회학 하시는 분들, 인류학 하시는 분들 이렇게 행사 같은 걸 같이 했는데, 그리고 문과 친구들을 보면 토요일 날 학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냐 그랬더니, 문과는 학회를 주말에 하는데 이과는 금토는 아주 성스럽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나오시는데 이게 너무 이게 제가 좀 쉽지가 않은 게, 전공 얘기를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을 테고, 또 근데 전공 얘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쉽게 하면 너무 쉬워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냥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쪽 분야에 있지만 요즘 용어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용어들이 귀에 쏙쏙 안 들어와서 저도 어떤 이렇게 발표 같은 걸 가서 보게 되면은, 저희 분야의 학회 같은 것도 실은 학회에 가서 모든 내용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논문을 12페이지를 써도 발표할 시간을 딱 20분 줍니다. 20분 준다는 얘기는 이 논문 왜 했나? 재밌는 얘기만 딱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논문을 읽어보라는 거라서, 오늘같이 토요일 날 아침에 왔을 때는 기억에 남는 얘기 한두 개만 갖고 가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차분하게 책을 보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책 추천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책을 몇 권 갖고 와서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저 표지에 제가 또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제목이 조금 폰트가 독특하죠. 이 폰트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오늘 실은 이제 발표 자료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어떤 사진을 갖고 올까, 저게 광복 80주년 그 기념 오찬을 청와대에서 할 때 불러주셔가지고 저도 처음 청와대를 들어가 봤는데, 그 사진을 하면서 80주년 기념 사이트에 가봤더니 저 이은숙 선생님의 그 서간도 그 시종기, 예. 서간도 시종기. 그래서 서간도에서 사시면서 썼던 내용, 살면서 광복운동하시고 그다음에 그러셨던 그 이은숙 선생님이 이회영 선생님의 사모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서간도 시종기에 쓰셨던 글씨체로 이 폰트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요거구나. 네, 오른쪽 건데 여기 이거 눌러주시면. 그럴까요? 오케이. 제가 한번 네.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대한민국 코스피가 4천을 찍고 젠슨 황이 왔다 가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너무 뉴스가 많이 나와서 저는 실은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제가 이제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다니고 이제 그랬던 589, 이제는 689 세대가 되는데 90년대 직장 그런 세대인데, 지난 일주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나는 일주였구나.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잠깐 소개 나와서 어쩌다 보니까 IT 전공으로 그 은행에서 사회이사를 하면서 이제 금융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자산가치가 X만큼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그만큼 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몇백 조가 넘는데, 근데 국민은행의 총 주식시장의 자산 가치가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자면 10억만큼 내 집이 10억짜리인데 실제로는 뭐 채권을 발행할다 할 때 7억 만치, 그럼 0.7, 5억 만치만 발행해 주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은행의 PBR이 0.5야? 저 몰랐어요. 다른 해외 외국 회사들은 PBR이 다 뭐 3, 5, 10도 넘어가고 막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가 1이 안 되는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는데,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그랬는데, 저희 은행도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0.657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래도 자산 가치보다 실제로 디스카운트가 센 거예요. 근데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북한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책 자금 들어오고 안 밑보이면 과징금 때려 맞고, 이번 정권에서 어느 과징금을 때려 맞을까. 은행에서 물론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근데 그래서 지난 일주 동안은 코스피 4,000을 넘고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 근데 그것도 아직 한참 멀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당당하게, 그 다음엔 저희가 이제 요새는 제가 지난번에 그 이종찬 회장님께서 쓰신 나 조계진이란 책을 읽고 있는데, 그때 보면은 구한 말에 어떻게 살아남을까라고 선조들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이게 왕조를 버릴 수도 없고, 왜냐하면 공화정을 할 만큼 사람들에 대한 이해라든지 민도라든지 이런 게 아직 널리 퍼져 있질 않으니까 이 왕조는 망할 것 같은데 누구를 붙잡고 나가서, 그래서 이회영 선생님 같은 분은 그냥 간도로 가서 무관학교를 세우시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저희가 명청 바뀔 때도 어떻게 줄다리를 하고 살아남나. 근데 지난주에 저희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한테 딸랑거리고 시진핑 딸랑거리고, 저는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았구나. 미국 애들이 너 왜 트럼프한테 왕관을 줘가지고 막 불을 지르냐. 그래서 니네가 뽑았지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니네가 뽑아놓고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그랬는데 니네가 다시 뽑던지, 우리는 니네가 뽑아놔서 거기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쏴줬어요, 한 마디. 근데 정말 어려운 시대에, 야, 우리 5천년 여기서 끝나나 했는데 적어도 일단 몇십 년은 유예를 하는 걸로. 그래서 굉장히 즐거웠는데, 거기에 화두가 글로벌 AI G3 강국으로의 도약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멋있는 이런 도표를 정부 정책 자료에서 갖고 왔어요. 근데 이런 자료는 토요일 날 아침 10시 톡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외우실 것도 아니고 시험 보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G3가 왜 G3인지는 아시죠? 네. 그러니까 G7에서 G3는 미국, 중국, 그 다음에 넘버 3를 EU가 아니라 한국이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과연 될까? 가는 길. 그래서 신문에서 제일 많이 본 게 엔비디아 한국의 GPU 26만 장 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가 얼마를 갖고 있길래 26만 장이냐? 아마 한국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게 몇만 장 수준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6만 장을 푼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유량의 5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갖고 있는 게 5만 장이 조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5만 장이 다 털어서 삼성, SDS, 네이버, 그다음에 이런 데가 LG 갖고 있는 거 다 털어서 5만 장이란 얘기입니다. 저희 카이스트에도 아마 교수님들이 막 갖고 있어서 이리저리 털면 그래도 1000장 단위로는 나올 거예요, 대학들에. 근데 다 합해도 지금 5만 장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World's Most Powerful Computer Cluster를 보면 여기 XAI가 20만 장. 20만 장. 그 다음에는 요거 빨간 거가 중국 거예요. 중국 거. 근데 중국 거도 3만 장, 2만 장, 2만 장. 그 다음에 여기 20만 장, 메타가 10만 장, 마이크로소프트 10만 장, 10만 장, 10만 장. 파란 거가 미국 거, 빨간 거가 중국 거, 그 다음엔 여기에, 이게 어디에? 유럽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아마 이게 독일 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인 게 캐나다 건가. 그래가지고는 만 단위 클러스터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래서 우리가 넘버 3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가 26만 장이면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노노노노. 26만 장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돌아가야 저기 들어가는 건데, 신문에서 보면은 26만 장 갖고 와서 삼성 5만 장, LG 5만 장, 네이버 5만 장, 그 다음에 현대차도 5만 장 이렇게 막 러브샷 했잖아요. 정의선 회장이. 5만 장씩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한 5, 6만 장 정도 갖고 있으면서 돌린다. 그 5만 장이 있으면 일단 파란 거 미국하고 여기 빨간 거 3만 장 중국 거. 그러니까 5만 장 클러스터가 우리나라에 서너 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GPU 사이즈만으로는 G3가 될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은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이거 26만 장 사는데 10조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거 이거 뭔지 아세요? 저기 보이시나 모르겠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이게 포항 공대에 있는 가속기입니다. 중이온 가속기. 여기가 동그랗게 있는 게 3세대고요. 4세대 가속기는 이렇게 직선으로 생겼습니다. 이 가속기들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근데 가속기 세워놓으면 포항공대만 쓰나요? 아니죠. 많이 누구나 다 씁니다. 이 가속기 쓰려면 제안서 내고 제안서 통과한 사람들만 거기서 실험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누구나, 그리고 우리도 외국의 가속기를 쓰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원들도 우리나라 가속기를 일부 쓰게 해줍니다. 모든 가속기가 똑같지가 않아서 살짝 달라서 우리나라 연구하는 분들도 외국 가속기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씁니다. 가속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속기 규모로 하려면 가속기가 물리학 쪽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만들고, 물리학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핵의학이라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 공명 장치를 이용한 그런 MRI 장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는 신약을 연구할 때도 신물질을 개발을 할 때 분자들끼리 이렇게 부딪혀서 걔네들이 어떻게 깨지나를 보고, 이건 이런 물성을 가지는구나, 저런 물성을 가지는구나. 신약 개발하는 사람들도 저 가속기를 씁니다. 의대 사람들, 생명, 화학 전 분야에, 그러니까 자연과학 전 마분야에 저 가속기를 씁니다. 그래서 줄 서 있어요. 프로포설 몇 번 내서 떨어지면 박사 못 받는 거예요. 가속기를 쓰질 못해서. 마찬가지로 GPU도 저런 가속기의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저거 지을 때 옆에 거의 발전소 하나 세워야 되는 규모인데, 지금 이게 시급한 전력 수급 문제, AI칩 26만 장 돌리는데 인구 20만의 신도시가 두 곳이고 1년치 전력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저희 백열전등, 여기 계신 분들 백열전등 모를 것 같아요. 다 LED 전구 이런 거 쓰시잖아요. 백열전등 막 60W, 100W짜리 아실려나 모르겠네. 근데 100W, 60W, 100W만 하더라도 100W를 한 달 내리 켜놓으면 전기료가 5,000원, 10,000원 더 나옵니다, 진짜로. 근데 저 한 장이 얼마냐면 2,700W 씁니다. 2,700W.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전력이 엄청나서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 정말 잘 써놨는데 전력 인프라 구축에만 최소 6, 7년, 그 다음에는 있는 데이터 센터 가동도 벅차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는 원전 복귀를 하고 있고요. 독일도 100% 재생 포기하고 원전 다시 얘기 나오고 있고요. 프랑스는 원래 원전으로 에너지 만든 거 유럽 국가에 팔고 있었고, 미국도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 SMR, 소형 원자로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에서 수도권 송변전 시설, 지금 수도권에는 120메가 이상인가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건물은 못 짓습니다. 수도권 경기 지역은. 근데도 사람들이 저것도 가까운 데 지어놓으면 다니면 편한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수도권에 지어요. 그 비싸고 땅값 비싼 데다가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원전 옆에 딱 지으면 돼요. 지방으로 와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저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노동 시장을 그렇게 크게 일으키진 않아요. 원체 원격으로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데이터 센터가 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이건 진짜 무식한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땅값에, 그 전력에 저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전력 인프라 구축에 6, 7년. 원전은 지금 동네 사람들 그 주민 반대가 너무 심해서 아무데도 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너무 힘들어요. 사계절이 있어서 좋긴 한데, 눈 오면 눈 쌓여서 태양판 다 덮어버리고, 비 오면 또 구름 껴서 또 덮어버리고, 바람 불다 안 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원자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자력을 하려면 정말 원자력 그 물질 다 쓰고 난 그 폐원자재의 그 뭐랄까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연구를 많이 해야 하고 그래야 될 거예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북한하고 통일이 되면은 수력 발전소라도 좀 지어볼까 하는데, 저희는 원자력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충 많이 들어보셨는데 조금 이제 전문 용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AI G3 가겠다. 그 다음에는 GPU 26만 장. GPU 26만 장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버린 AI 해서 월드 베스트 LLM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벌써 작년에 이미 시작을 했던, 작년 올해 초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AI의 중요성을 봐서. 그래서 소버린 AI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저희가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은, 소버린 AI 해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AI 모델을 개발을 한다.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술 주권을 갖고 있자는 건데, 이게 아래아 한글이 되면 어떡하나를 고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문서 아래아 한글로 쓰게 돼 있는데, 전 세계 나머지는 다 그냥 마소의 워드 쓰잖아요. 그 아래아 한글은 정말 그냥 우리가 돈 퍼주는 기업이잖아요. 그게 그때는 굉장히 중요해 보였는데 지금도 거기에 그렇게 돈을 써야 되나, 정부가. 그래서 저희가 소버린 AI를 얘기할 때 기술하는 사람들은 아래아 한글이 되면 안 되는데라는 걱정을 합니다. 과연 아래아 한글은 우리만 써요. 우리가 만든 소버린 AI가 우리도 쓰지만 딴 데 갖다가 팔아서 쓸 만큼 기술도 좋아야 되고 돈벌이도 돼야 되고, 그래야 계속 돈 투자를 해도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갈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나라 기술이니까 쓴다,
이래선 경쟁력이 없겠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지만은 어찌되었건 그래도 소버린 AI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부 모델을 갖고 오면 그 모델에 한글에 적합한 그런 우리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올지 질도 모르고, 그 다음엔 그 모델을 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돌린다. 그러면 뭐 외국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통신만 끊기면 다 날아가는데,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외국, 유럽도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유럽도. 전 세계에서 해결하고 있는 건 미국, 중국 두 군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딴 데는 다 중국 아니면 미국의 기술과 그냥 모델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도 거기 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선발된 데가 네이버 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AI, 그 다음에 LG 하는데 뭐 여기 쟁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돈이 꽤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저 팀마다 5,000장 정도의 GPU를 주고 계속 돌리고 있어요. 계속 돌리고 있는데 6개월마다 한 팀씩 떨어져 나갑니다. 6개월마다. 제 추측으로는 제일 먼저 SK텔레콤이 떨어져 나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NCAI가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제 3파전 네이버 업스테이지가 일반 분들은 못 들어보셨겠지만 AI 쪽에서는 그 벤처로 잘 나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LG AI 연구원이 우리 배경훈 부총리님 있던 데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우리 하정우 AI 수석이 있던 데고,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스테이지만큼 경쟁력이 있을까? 3파전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6개월마다 한 팀씩 떨어져 나가고, 그 팀 떨어져 나간 팀한테 줬던 예산을 또 다른 팀에 붙여주는 아주 굉장히 경쟁이 심한 그런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죠? 이게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트랜스포머, 뭐 CNN, DNN 이런 모델들은 저도 토요일 아침에 들으면 그냥 집에 가고 싶을 것 같아서 그냥 하이 레벨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나 CNN, DNN 이런 거는 굉장히 모델 스페시픽한 통계적인 모델이라서, 예전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을 할 때는 언어들마다의 문법에 치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영어 형식이면 뒤에 동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목적어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더 술부를 더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문법에 맞게 문장이 구성이 되는지를 분석하고 문법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문장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게 기존의 아주 그냥 클래식한 내추럴 랭귀지 자연 언어 처리였는데, 텍스트 마이닝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는 어떻게 됐냐면은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 80년대 말 90년대에 미국에서 스탠포드의 1밀리언 북 프로젝트인가 1빌리언 북 프로젝트를 했는데, 인류 유사 이래로 출판된 책의 총 권수가 빌리언이 안 됐대요, 그때는. 그래서 그 모든 책을 전산화하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한테 알려진 모든 문자화된 지식을 전산화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화된 데이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언어 이런 거 하지 않고 I am 하고 나오면 뒤에 보이가 나올 확률은 얼마, 걸이 나올 확률은 얼마. 근데 I am a boy, I am a girl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 문장 단락 전체에 어떤 얘기가 나와서 뭐 그러면은 I am a boy가 그 문장에 보이 얘기만 있으면 보이고 걸 얘기만 있으면 걸고, 그래서 문장 전체를 살펴보고 확률상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언어의 모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이제 텍스트 마이닝인데 데이터가 그러면서 이 언어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뭐 앞에 뭐 주어가 I'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수로 어떻게 보면 매개 변수로 표현되기 시작했는데 그 매개 변수의 개수가 빌리언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빌리언. 그러니까 빌리언이면은 10의 9승, 그 10의 9승 기가 단위지 않습니까? 기가 단위면은 변수마다 한 바이트씩만 써도 이렇게 쓰려면 몇 기가씩 필요한 거예요. 그 변수를. 그리고 그 변수 값들을 데이터를 넣어서 모델을 만들 때 그 몇 기가 되는 변수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계산량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초거대 언어라고 하는 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기가 단위의 매개 변수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그러면 랭귀지지 않습니까? 데이터도 텍스트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텍스트예요. 근데 요새 모델이 많아요. LLM은 텍스트가 들어가고 텍스트가 나오는데 LWM, VLAM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모델이 많다고 그랬죠. 이제 텍스트가 들어가서 텍스트가 나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LWM은 넘어가고 VLM 할 때 V는 비전. L은 마찬가지로 랭귀지입니다. 모델. 그래서 여기는 입력의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또는 오디오까지. 비디오, 동영상에 보통 오디오 같이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가서 출력을 할 때 텍스트 생성 이해하고 특징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그러니까 텍스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비디오가 들어가기도 하고 오디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사진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멀티모달 별거가 아니라 텍스트 말고 뭐가 더 들어가면 멀티모달인 거예요.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아니다. 그 멀티모달.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랭귀지, 액션 모델, 실제 액션. 여기서도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 나오는데 액션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로봇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로봇한테 입력을 줘야 되는 게 야, 바닥 청소해. 이것도 텍스트로 치지 않잖아요. 목소리로 하잖아요. 그 목소리로 하는데 내 목소리도 이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로봇한테 오디오를 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비전, 눈 보는 센서, 카메라 센서가 붙잖아요, 로봇에.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뭐냐면은, 로봇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너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뭘 보고 배우겠어요, 로봇가? 로봇가 보고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 움직이는 거 보고 배우면 되잖아. 로봇 관절이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사람은 이 고관절 이만큼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3차원으로. 로봇 애들은 뒤로 까고 뭐 정말 그 랭귀지 모델의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진짜 그 트랜스포머 막 접히고 막 그래서 로봇 애들은 관절이 달라요. 그럼 그 관절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없어요. 이 관절을 이렇게 움직여야 뭐 사과를 집어 들든 뭘 집든. 그래가지고 요새 로봇 쪽으로 가서 인공지능을 하면 로봇 팔 움직이는 것만 하루 하기도 한대요. 미국의 대학원생들 가가지고 하루 종일 로봇가 보고 배우게 빨래 접는 것만 똑같이 100번 하루 종일 하다가 오고 그런데요. 데이터 만드느라고. 그래서 비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가 비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액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액션을 그 로봇가 해야 되는 액션이 실제로 모델링이 돼야 돼서 VLAM.
그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 그래서 입력은 텍스트도 되고 이미지도 되고 비디오도 되고 오디오도 되는데 실제로 출력은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거. 이게 VLAM 모델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로보틱스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피지컬 AI다 그러면 그 피지컬 AI가 실제로는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텍스트는 텍스트, 라지 랭귀지 모델은 그냥 텍스트 중심이었는데 피지컬 AI로 되면서 모델도 훨씬 더 비전도 들어가야 되고 액션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실제로 쓰이는 것도 얘한테는 출력도 팔을 움직여가 아니라 훨씬 더 뭘 어떻게끔 하게 해서 로봇한테 이게 사과를 집어라 하는 것까지도 어디에 있는 사과 어디까지 명령을 줘야 되나 이런 것도 실은 그거를 야 너 비전으로 보면 좌표 찍어주고 거기를 집으라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봇한테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를 고민하게 되는 게 크게 봤을 때 VLM 모델에 기반한 이제 피지컬 AI로의 확장입니다. 근데 이제 텍스트는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IQ 테스트를 해보면 이미 여기 이제 뭐 미스트랄이 이제 유럽에서 만든 거고 여기 뭐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미나이 2.5 프로가 이미 130이고요. 그 다음에 GPT 4.5, 뭐 4.40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고 하여튼 여기 GPT 4.5 뭐 이렇게 미니 노란 거 오픈 AI 미니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텍스트는 이미 IQ가 130 넘어갑니다. 120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되게 얘기해 보시면 또 여기서 챗GPT 쓰시는 분, 써보신 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사용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보시는 것처럼 엄청납니다. 근데 피직스 IQ 벤치마크라는 게 있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컬 AI를 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그러면 어떤 게 있는다 생각을 해보면 솔리드 미케닉스 이게 다들 딱딱한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는 플루이드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액체는, 그 다음에 옵틱스 광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뭐 서모다이내믹스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물에 들어가면은 이게 꺼져야 되는데 아직 AI가 이게 물에 들어가면 꺼진다는 이 서모다이내믹스 이해를 못해서 안 꺼지고, 그 다음에 자성이 있는 것도 이것도 표현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피지컬한 세상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을 로봇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 벤치마크는 아직 스코어가 많이 낮습니다. 30%가 아직 안 돼서 저기는 우리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때려 넣으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추격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고 있냐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전산과다 보니까 전자과는 뭐 무슨 랭킹 하는데 전산과는 csrankings.org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것도 아주 단순한 양적인 비교인데 그 해당 분야의 좋은 학회, 이게 저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학회, 학술 대회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거기에 논문이 얼마나 나왔나 그냥 카운팅을 하는 건데 그것도 뭐 수가 많으면 또 질도 좋아져서 하는데 전 세계에서 월드 2015년에서 2025 보면은 이게 미국 대학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이 칭화대, 2번이 패킹대, 그 다음에 3번이 카네기 멜론인데 4번은 Chinese Academy of Science, CAS, 그 다음에 5번은 샹하이 자오동, 샹하이 상해 교통대, 그
그다음에 제지양 유니버시티, 난양 NTU, 이거는 싱가포르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NUS 싱가포르. 물론 싱가포르는 다른 나라긴 하지만 싱가포르이 뭐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메인랜드 차이나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거기에 카네기 멜론, UIUC, 그다음에 카이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에 땀이 나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 학교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들어서 거기에만 교수진이 한 30명쯤 있어요. 학부도 없는데 대학원만 30명쯤 있어요. 그래서 뭐 논문을 찍어내시 미친 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정말 지난 10년 사이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전산 쪽뿐만이 아니라 역대 예비 타당성 검토라는 거는 5천억이 넘는 과제, 국가 어느 부처에서나 5천억이 넘는 과제를 할 경우에는 그게 이제 예비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하게 돼 있어. 5천억을 그냥 뭐 툭툭 이렇게 줄 수가 없어서. 근데 이 검토 때문에 실제로 빨리 해야 되는 과제들이 발목을 잡힌다, 뭐 찬왈가왈부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여기에 돈이 들어갔던 게, 여기 보시면 2021년에 K 반도체 전략하면서 이때 예타 사업이 몇천억 들어갔고요. 계획 세울 땐 1조, 2조 하는데 막상은 5천억이 살짝 안 되게 4천억대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찌되었건 여기에서 핌 반도체 뭐 이런 데 투자가 크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4천억 규모, 그러니까 5천억 예타 없이 그냥 과기부 자체에서 밀어서 K-클라우드 기술 개발이 2025년 올해 봄서부터, 이거 기획 자체는 2, 3년 걸렸습니다. 실제로는 2025년서부터 하고 있고, 저도 요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뭘 눌렀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한 번만 더. 네.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아침에 떴어요. 어제 떴습니다. 어제. 200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200조. 역시 산자부는 규모가 달라요. 과기정통부는 조 단위로 노는데 산자부는 공 하나 더 붙여와. 공 하나, 둘. 왜냐면은 산자부는 조선, 방산, 업체 이런 것들이 다 산자부 산하처럼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한민국 부처 중에서 제일 돈이 많다기보단 돈 많은 산업을 거느리고 있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라는 건 우리가 저희 휴머노이드 AI 하면서 그 로봇 컨트롤을 위한 학습 필요하다는 얘기했는데, 온디바이스 AI는 핸드폰이나 이렇게 작은 데 들어가는 거. 물론 온디바이스가 작은 규모의 로봇이라든지 이런 데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시스템에 승패를 걸겠다. 그래서 여기 산업을 키우려고 합니다. 아마 온디바이스 AI에 자율주행 차가 들어갈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저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모를 수가 없죠. 젠슨 황이 그렇게 난리치고 갔으니까. 저는 실은 젠슨 황의 그 3분짜리 헌정 영상을 보고 진짜 울컥했어요. 젠슨 황이 8년 만인가 한국에 왔다는데, 아니 그것도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정말 1등인 회사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헌정 영상,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거.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고, 젠슨 황도 역시 아시아계 사람으로서 이런 아시아의 지금 도약에 대해서 금지가 크구나 생각을 했는데, 엔비디아에 대해서 짧게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고 간다 그러면은 2010년대 초반 그 젠슨 황 인터뷰에서 보면은 실은 엔비디아가 정말 이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할 때 우리나라 PC방에서 게임하느라고 엔비디아 GPU를 쫙 사주면서 살아났대잖아요. 2010년대.
저도 실은 2010년에 저 GeForce GTX 시리즈를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쓰는데 이게 발열이 너무 많은데 냉각이 안 돼가지고 선풍기를 막 2대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죠? 야, 이거 너무 안 되겠다. 논문은 썼지만 별로 희망이 없다 하고 엔비디아 주식 살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역시 사람은 그냥 일단 묻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게이밍 GPU가 주력이었고 2010년대 중반서부터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AI에 대한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미국에서 이미 전산과 교수들을, AI 분야 교수들을 주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때 딥러닝 이런 쪽으로 많은 투자가 되기 시작을 하고, 왜냐면은 2012년에 아주 세미널한 페이퍼, 알렉스 넷이란 논문이 나오면서 딥러닝으로 뭘 할 수 있나를 보여준 그런 쇼킹한 논문들이 2010년대 초반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쪽 연구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2020년대 초반에는 이제 가속화 AI 시스템, 그래서 이때서부터 2020년대서부터는 자고 일어나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의 그 파라미터 매개 변수가 뭐 1밀리언이었다, 2밀리언이었다, 6밀리언, 뭐 60밀리언, 눈 뜨고 보니까 빌리언이 됐다, 이랬던 게 202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피지컬 AI,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훨씬 더 멀티모달한 데이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또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엔비디아에선 쭉 그 모델에 따라서 해왔다는 거. 그래서 하드웨어 라인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보자면 여기 이제 엔비디아 라이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시가총액 뭐 전파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말씀드렸던 그런 보드들이 나오는데, 이제 주목할 만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Programmable shaders are released. 쉐이더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조금 지나가면 CUDA release라고 되어 있는데, CUDA가 뭐냐면은 AP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PI. 그래서 저희가 아이폰을 사면 아이폰이 모델이 계속 바뀌어도 그 비슷하게 쓰죠. 이렇게 누르면 똑같고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별로 안 바뀌어요. 안드로이드 비슷해요. 뭐가 바뀌면 당황하고 굉장히 놀라잖아요. CUDA가 GPU를 어떻게 쓰는가를 그 인터페이스예요. CUDA가. 근데 CUDA가 2005년 한 2006년 초에 나왔는데 CUDA가 아직도 쓰입니다. 그리고 CUDA라는 그 애플리케이션 P가 뭐지? API도 하도 약자로만 써서 인터페이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면 GPU가 옛날 거든 뭐든 다 돌아요. 원칙은. 물론 이제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금 CUDA가 버전 13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CUDA에만 맞춰서 쓰면 위에 있는 랭귀지 모델이 라마든 GPT 뭐 5든 뭐 미스트랄이든 뭐든 CUDA에만 맞춰서 쓰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파워는 CUDA에 있는 것 같아요. 밑에 하드웨어가 아무리 바뀌어도 CUDA만 맞추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돌아는 가요. 단 새로운 하드웨어 맞춰서 최적화를 해서 돌리면 더 빠르고 전력 소비도 하니까 튜닝하고 최적화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다 뜯어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UDA로 짜놓은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들은 CUDA 하드웨어가 나오면 하드웨어 바꿔봐 좀 빨라질래나? 모델은 그만두고. 그게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또 주목을 할 것은 여러 아키텍처가 나오는데 뭐 페르미 아키텍처, 파스칼 뭐 이런 거는 별로, 볼타 이런 거는 재미가 없지만
여기서 저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멜라녹스라는 회사를 삽니다. 멜라녹스가 네트워킹 장비를 만든 데였어. 소위 이더넷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이스라엘 회사인데 저희는 멜라녹스 카드를 제가 네트워크를 하니까 늘 샀어요. 멜라녹스 2010년대 20년대 멜라녹스 카드를 샀는데 저걸 샀을 때 저 왜 샀지? 제가 정말 너무 둔해서 이해를 못한 게 너무 안타까운데 왜 샀나 보면은 이제 AI 모델도 돼야 하지만 엔비디아는 AI 모델 없어요. 엔비디아는 모델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모델이 돌아가는 인프라를 만드는 데예요. 근데 네트워킹 회사를 샀어요. 왜 샀냐 하면은 이 그림을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면은 32개 노드에 256 GPU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드 하나에 GPU가 8개씩 까 박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노드 하나가 저 의자 높이 정도 될 거예요. 저 반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GPU 8장, 그것도 한 장에 막 몇 천만 원 하는 GPU 카드가 8장 깎여 있으면 뭐 에너지도 엄청나게 쓰고 그런 노드들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그러니까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냥 카드 하나 꽂아서 걔를 열심히 돌리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죠? 20만 장이 연결이 돼서 돌아가야 돼요. 20만 장을 연결하는데 네트워킹 기술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NVS라고 돼 있는데 이제 NV 스위치 뭐 이런 기능인데 여기서 요거는 이제 전문 내용이니까 깊게 안 들어가겠는데 여기서 332개의 노드들을 NV 스위치를 위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게 32개의 노드들을 뭐 이렇게 반반씩만 32개의 노드들이 4개의 노드에만 연결이 되거나 뭐 8개의 노드만 연결이 돼도 그래도 32개의 노드들이 그냥 연결이 되는데 내가 10,000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또 다른 레벨의 커넥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PC에 GPU를 8장 갖다 박아요. 그러면은 PC 안에서 저희가 뭐 PC 버스 얘기하냐? PCI 버스. 걔네들은 버스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연결되는 NVLink라는 자기네들 기술 따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PCI 버스에서 쓸데없는 거 다 빼고 딱 필요한 것만 딱 챙겨가지고 버스를 기술하고 그래서 보드들끼리도 연결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PC에 GPU 8장이 있으면 8장들끼리도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서버들이 있으면 서버들도 한 단계 서버들끼리 연결을 해야 되고 수십 장. 그 다음에 그 수십 장의 서버들이 또 클러스터가 돼서 여러 계층 구조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그 계층 구조에는 네트워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네트워킹 기술을 엔비디아만 지금 갖고 있어요. 이 보드에. 이건 조금 더 제가 또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AI 밸류 세마이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를 보면은 디자인은 뭐 브로드컴이나 마벨 같은 데서 하고 코 디자인을 하고 이제 브로드컴이 주로 통신 칩 만들고 그런 데인데 마벨 칩 디자이너 AMD, 엔비디아 뭐 여기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AWS까지 자기네 칩을 만들겠다고 설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칩들을 설계하는 툴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CAD 툴, 컴퓨터 에이티드 디자인하는 툴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리 말로 치려면은 이게 시놉시스, 케이던스 이런 회사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슬라이드 만들 때 파워포인트 쓰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한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라고 설계 툴을 만드는 회사. 설계를 해요? 그럼 이거 그놈의 파운드리 TSMC, 삼성. 그래서 칩을
찍어냅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 칩을 찍어내기 위한 그 장비들 ASML 많이 들어봤죠. 대통령까지 가가지고 우리한테 장비 팔라고 해야 되는 ASML.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다른 것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뭐 이런 게 있는데 패키징 하고 와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칩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칩, GPU, 그냥 GPU. 보면 저기 엔비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는 AMD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삼바노바, 세레브라스 이런 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PU 시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가 한 장이 꼴랑 돌아가는 게 아니라 수십만 장이 연결이 돼서 같이 몇만 장이 연결이 돼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GPU가 있고 그래프 코어도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신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뭐 광주 데이터 센터에 그래프 코어가 들어갔다 이런 거 자세히 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퍼런스 포커스드 되는데 드디어 삼성이 아닌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퓨리어사 AI, 메타에서 5천억 주고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판 회사 퓨리어사 AI. 그리고 우리 저기 뭐야 요런 이 인퍼런스 포커스드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트레이닝을 합니다.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는데, 학습을 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을 만드는데 10만 장, 20만 장 이렇게 엄청난 규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5만 장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건데, 그렇게 모델 학습이 일단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챗GPT를 쓰잖아요. 챗GPT를 쓰는 거는 이제 모델 러닝이 다 됐으면은 내가 묻는 거에 이제 대답 좀 해.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갖다 쓰는 거. 그걸 인퍼런스 추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할 때는 모델 학습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에너지가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추론만 집중하는 보드 시장. 거기에 이제 텐스토런트, 퓨리오사 뭐 이런 처음 들어보는 회사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아직 시장을 거의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제가 네트워크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퓨리오사 현재 칩에 네트워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혼자 돌아가면 되니까 네트워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AI 반도체를 할 때 요 시장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요 시장을. 왜냐하면 GPU의 그 엔비디아의 그 제품 라인업과 소프트웨어 쿠다로 도미네이트 되는 그 시장을 정말 뚫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퍼런스 포커싱 되는 여기에 퓨리오사 말고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회사들 들어보신 게 또 하이퍼 엑셀, 그 다음에 레니게이드, 그거 어디지? 제품명은 레니게이드인데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한 서너 개 정도의 회사, AI 반도체 회사에 저희 예타 사업의 지원금이, K-클라우드 지원금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지 같은 경우는 아마 요거는 또 이제 조금 퀄컴 딱 보면은 핸드폰 생각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엔비디아 칩 라인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조금 더 피지컬 AI에 쓰일 수 있는 그런 로봇 그런 들어간 인베디드 엣지,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아직 우리나라 회사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게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가 세 개가 합하면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을 세 개 회사가 60% 이상 먹어요. 그러니까 독점 체제, 거의 아마존 독점 체제고, 그 밑에를 알리바바 중국 회사, 텐센트 중국 회사가 5% 넘게 먹고 있고요. 자기네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세일스포스, IBM 클라우드가 먹는데, 그래서 저렇게 중국은 그래도 자체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 5%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클라우드 시장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90년대 산업 실패 사례들을 제가 조금 적어봤는데, 새로운 기술의 다이얼 패드 이런 것들이 상용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못 만들어냈다.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그래프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부족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은 실은 싸이월드가 성공한 5년, 10년 후에 대박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서비스 면에서는 앞서갔던 거예요. 그 뒤에 기술이 없는데. 대단한 나라예요. 네, 이제 그런 거에 좋은 예가 에스토니아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가 우리만큼 우린 IT로 먹고 산다. 거기는 반도체 공장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소프트웨어로 먹고 산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스카이프라는 IP, 보이스 IP 회사 거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차량 호출, 전동 스쿠터 공유, 음식 배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실은 어느 나라나 똑같거든요. 가게들 등록하고 메뉴 올리고 그런 플랫폼을 아주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만들어서 볼트라는 플랫폼, 뭐 그다음에 디지털 신원 확인서 서비스, 차량 공유 및 배달 서비스 운전 위한 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관광버스 되어 있고 트럭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실은 뭔가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를 여기서는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가 IT 분야에선 정말 엄청난 강국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거. 반도체는 잘 나가지만 네. 그래서 저희 몇 시까지 하면 되죠? 10시까지.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5분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컨드 해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그려놓은 거는 그러니까 90년대 소프트웨어 산업의 태동기의 실패 사례. 여기 지금 이제 이 주식 그 주가 그래프가 한참 최고에는 15만 얼마 갔다가 떨어지는 거. 이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어려서 기억 못하겠지만 새로운 기술의 다이얼 패드가 저렇게 정말 전설적인 뭐 급성장과 급락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다이얼 패드는 이제는 카카오로 그냥 영상 통화도 되고 그냥 일반 통화도 되는 상황에서 저게 뭐 대단하냐 하겠지만은 새로운 기술의 다이얼 패드가 벌써 90년대, 벌써 30년 전에 그런 인터넷 전화가 되는 서비스였습니다. 그러면은 스카이프보다 뭐가 좋았냐? 스카이프보다 훨씬 더 전이에요. 근데 그때는 앱들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그때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OS 시장이 크게 MS 윈도우, 아이폰, 그 맥 아니면은 이제 리눅스 3개 정도로 정리가 돼 있는데 그 시절에는 회사들마다 다 OS가 있었어요. 그래서 덱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IBM도 자기네 OS가 있었고 실리콘 그래픽스라는 회사도 자기네 그 OS가 HP는 또 HP 나름대로. 그래서 OS가 뭐 춘추 전국 시대처럼 난립하던 시절에 저거를 쓰려면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컴파일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 아니면 잘 안 썼는데 유학 간 학생들은 돈이 비싸니까 전화가 비싸니까 저거를 많이 다운로드를 해서 썼는데 다이얼 패드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게 다운로드 받으려니까 받아서 컴파일하고 그때마다 주소록 다시 다 챙기고 이런 게 너무 귀찮아서 그런 전화 걸고 하는 거를 웹에서 할 수 있게.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는 따로. 그러니까 컨트롤과 데이터를 분리한 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인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번 다운로드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 기반으로 한 그 편리성 때문에 엄청나게 성공을 했는데 이걸로 돈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못 만들어냈어요. 한국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게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한국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 번 공짜면 영원히 공짜. 근데 이거를 스카이프는 음질도 많이 향상을 시켰고, 그다음에 스카이프가 이제 등장할 때서부터는 다운로드도 훨씬 빨라지고 인터넷도 훨씬 빨라지고 OS 시장도 좀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아예 그냥 바이너리를 다운로드만 받게 돼서 했는데, 이게 스카이프는 통화 음질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개선했지만 통화료를 받아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때까지는 투자로 버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때까지 투자를 주는 그런 엔젤 투자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싸이월드가 제일 피크였던 때가 언제였냐면요, 2004년입니다. 2004년. 기억 안 나시죠? 근데 그때가 얼마나 레전더리 했느냐면은 다른 나라에는 이건 듣보잡 서비스였어요. 물론 그때 뭐 마이 무슨 프렌즈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싸이월드에는 여기 보시면 비디오도 있고 비디오 동영상도 올릴 수는 있었어요. 아바타도 있고 페이스북이 싸이월드를 벤치마킹 했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건데 싸이월드가 망했어요. 왜? 여기 보면 방 꾸미기, 사진 공유 뭐 이런 온갖 첨단 기술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용자 수가 2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저기 컴퓨터 없는 어린애들 빼고 컴퓨터 못 쓰시는 노인들 빼고 2천만 명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망했어요. 왜?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프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싸이월드의 기본적인 거는 사람들 간의 연계인데 이게 다 나는 누구랑 연결돼 있고 이렇게 그래프인데 그 당시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그래프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Relational RDBMS라고 하는데 Relational DBMS가 그래프 처리에는 쥐약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심지어 여기에 싸이월드가 이 시스템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아마 일촌 친구가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싸이월드 멤버가 있었어요. 그 누군지 아세요? 태극 일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2002년도 뭐 이러면서 그냥 모든 사람이 그 사람하고 친구를 한 거예요.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하나가 뭐 수백만을 거느린 걔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새로 해야 될 만큼. 그 다음에 싸이월드에 그 시절로서는 처음으로 연예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의 일촌 뭐 이래가지고 오늘의 일촌 되면 막 친구들 막 쇄도하고 그래서 막 준 연예인급 이런 사람들이 싸이월드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그런 페노메난 현상 처음입니다. 그랬는데 망했어요. 느려서 망했어요. 느려서. 페이스북은 2000년대에 대학에서 시작을 했고요. 일촌월 같은 기능을 하면서 천천히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학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대학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전산적으로 이 규모를 서포트를 하려면 성능이 나와야 된다. 근데 성능이 굳이 똑같은 은행처럼 할 필요는 없다. 은행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앱에서 내가 내 핸드폰에서 은행에다가 돈을 10,000원을 넣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 카드를 갖고 ATM을 가서도 10,000원이 들어간 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대탑에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도 다 보여요. 은행에 10,000원이 들어간 거는 내가 어디에서 로그인을 하건 간에 바로 보여요. 그게 우리나라 은행은 그래요. 20년 전에
다른 유럽에 있는 은행에 가면 입금을 하면 그 다음 날 보여요. 밤에 배치로 프로세싱이 돼서. 자, 근데 페이스북은 어떻냐? 내가 막 뭐라고 써. 근데 어떤 내 친구가 한 그래도 거의 1000명 있는데 페이스북에 1000명이 내가 쓴 걸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한테는 업데이트를 해주고 안 해주고. Relaxed consistency라는 게 막 목숨 걸 게 없는 거예요. 보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업데이트가. 그래서 성능을 막 내 친구 1000명한테 막 다 업데이트를 하려고 시스템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고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애들한테만 빨리 업데이트를 하고 나머지들 안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친구가 옆에서 써서 올렸는데 내가 걔 월에 가도 어떤 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심지어 뭐 외국에 있어? 그럼 완전히 이게 서버가 달라. 그럼 거기서 나 있는 데까지 미국의 동부에 친구가 놀러 갔어? 거기서 썼어. 근데 우리가 전화를 하고 있어. 야, 너 사진 좀 빨리 올려봐. 올렸어. 아직 안 나오는데? Why? 급한 게 없어. 이게 바로 안 보인다고 해서 누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Relaxed consistency가 성능을 살린 거예요. 굳이 빠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디스트리뷰트드.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이 뭐 미국에도 있고 유럽도 있고 전 세계로 퍼지니까 전 세계의 서버들을 다 갖다 놨는데 여기들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할까? 이런 거를 분산 시스템을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거 안 돼요. 우리나라 이거 안 됩니다. 아까 요 유니콘 얘기는 했고 이 분산 시스템 얘기를 또 조금 하자면은 자, 저희가 GPU를 5만 대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러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계속 갖고 오고 학습을 해야 되는데 5만 대의 일을 어떻게 나눠줄 건가? 그 문제예요. 일단은 클러스터별로 일을 띄워주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안에서는 노드, 서버마다 일을 나눠주고 서버에서는 서버마다 GPU가 8대 있잖아요. GPU 8대한테도 일을 나눠주고 GPU 안에 코어가 수백 개씩 있어요. 수백 개, 수천 개. 걔네들이 동시에 요이 땅 똑같은 일을 해도 되지만 실은 반은 요구하고 반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GPU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서 일을 나눠주고 얘네들이 일을 제대로를 하나 챙기는 것도 엄청난 노하우예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HR, 인사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규모 시스템에서 잘 알려진 거는 10명한테 일을 나눠줬는데 한두 명이 꼭 늦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뭐 파워가 나갔다든지 뭐 보드가 뭐가 접점이 돼서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어. 한두 명이 늦어. 정말. 근데 걔네들이 뭐 조금 늦는 게 아니라 2배, 3배 늦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다 볼모가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얘네들을 자르고 딴 애한테 일을 갖다 줘야 돼요. 스트래글러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 그냥 잘라버리고. 근데 스트래글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얘만 진도가 늦어? 진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산 시스템 관리가 너무 큰일인데 우리는 5만 대 규모를 돌려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아마 시행착오가 많을 거예요. 어디 신문에다 쓸 수는 없고. 아까 이제 유니콘 기업 얘기 나왔고요. 그래서 IT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전산과는 70년대에 생겼습니다. 중앙대, 숭실대, 서울대가 비슷한 시기에 74년도에서 6년 사이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70년대. 자, 전기과, 전자과, 재료공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이런 데는 40년대, 50년대 대학들 경성제대에서 서울대학교로 바뀌고 연대, 고대 해방되고 나서 제대로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그때 이미 다 있었어요.
그런 과들은. 그러니까 40년대 오케이, 전쟁 50년대. 그래서 한 5년서부터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전산과보다 20년 먼저 있었어요. 더더구나 그 전에 일제시대에도 일본 대학에 가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 그 시절에도 미국 유학 가서 박사 받고 오신 분들이 들어와서 교수했어요. 근데 전산과는 70년대에 교수를 하신 분들이 전자과에서 통신하시던 분, 상공과에서 OR 하시던 분, 수학과에서 암호학, 정수론 이런 거 하시던 분이 오셔서 암호학 이런 거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산학으로 박사를 받아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건 80년대나 돼서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0년 정도 분야적으로 늦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바이오 여기 약대분이라고 하셨는데, 바이오가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다 50년대 있었어요. 생명과도 있었고 화학과도 있었고, 거기 심지어 정원도 전산과보다 많아요. 다 합하면. 서울대 전산과가 40명이었어요. 40명. 그놈의 교육부 TO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30년 동안은 저희도 먹여 살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15년 동안에 과기정통부에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IT 인력을 많이 배출했지만 고급진 인력은 하룻밤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바이오가 앞으로 20년은 먹여 살려줘야 됩니다. 저는 이게 뭐 공을 떠넘기고 그런 게 아니라 인력 수급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것밖에 못해?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산업적으로. 그리고 그 산업 인력이 지금은 많이 배출이 됐지만 이제 겨우 엔트리 레벨, 그러니까 경력 5년, 10년 차 되는 사람들이 허리가 두꺼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위로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 위로 굉장히 소수예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IT 산업에서 보면은 이게 아마 이게 좀 옛날 거라서 그렇긴 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에너지솔루션, 삼바, 현대차, 전자우, 셀트리온, 기아, 네이버가 시가에 따라서 10위권에 있기도 하고 20위권까지 쭉 내려가기도 합니다. 네이버가. 그리고는 금융이 보통 10위에서 20위권에 있고요. 그러면 카카오 하나 정도 들어올까 말까. 그러니까 크래프톤이 알짜배기로 돈을 좀 버는데 중국 게임 시장 많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20위권에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근데 두 회사 다 수출이 없어요. 다 내수용 IT. 그나마 네이버가 네이버 맵도 만들고 온갖 걸 하면서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구글에 다 내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근데 규모 자체는 우리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네이버가 AI에 초기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 이혜진 대표의 성견지명에 정말 박수를 치고 싶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정말 갈 길이 멀고 여기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네이버 맵을 쓰고 그래야 돼요. 그 실은 저희가 조금 예민한 얘기를 하자면 네이버가 라인을 일본에 세웠어요. 그래서 일본의 카카오톡이 라인입니다. 라인인데 그 실은 손정희 회장님과 50대 50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손정희 회장이 1% 내라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 그래서 저희 신문에 대서특필됐잖아요. 일본이 IT가 약합니다. 디지털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기업 쪽에 그런 그 협업 시스템 이런 데 조용히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국 회사인지 몰라요. 물론 50% 지분이긴 하지만 이게 현지 투자를 한 건데 그거 우리도 일본 거 쓰겠어요? 일본도 이거는 비즈니스적으로 그거 우리 거라고 자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그 지분 49하고 51이 다르다. 그 부분 좀 예민하긴 한데 그래도 조용히 우리 거 아닌 척 조용히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인이 일본의 그런 기업 IT 서비스를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조용히 동남아시아도 가는데 똑같이 굉장히 카카오는 거의 뭐 국민 앱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본 걸 쓴다, 캄보디아 걸 쓴다 안 쓰잖아요. 조용히. 근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메타나 X의 그런 또 앱들은 또 쓴단 말이에요. 그건 미국 거니까 그냥 맘 편하게 쓰는데 미국도 요새 이렇게 이상하고 뭐 트럼프가 다 들여다보고 그럼 기분 나빠서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예민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이제 오늘 제목이 새 시대의 리더십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친할아버님 그다음에 외할아버지 두 분 다 이제 일제 시대에 정말 광복을 위해서 한 분은 글로, 한 분은 총칼로 이렇게 열심히 광복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거라서 저도 1년에 할아버지 계신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이제 납북되셔서 위패만 있는데 국립묘지를 1년에 최소한 3번 이상 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무 교통도 좋고 편해요. 현충일도 가고 추석도 가고 새해 첫날도 가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한민국이 참 어렵게 살아남았구나. 21세기도 잘 살아남아야 될 텐데가 화두인데 우리나라가 우리 그 젠슨 황 CEO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헌정한 동영상을 보듯이 우리나라가 역사 정말 인류 역사 유례가 없게 급속한 발전을 이룬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문자가 발명되기 시절에 이집트 파라오 시절 그 전이었으면 뭘까? 근데 그때는 빨리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정보의 전파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는 1000년을 우리나라에 한 10년쯤에 이렇게 매칭을 할 수나 있을까? 굉장히 우리는 압축돼서 많은 걸 잃었는데 그 중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또래의 여성으로 더구나 공학도로 살면서 아직도 내가 이뤄야 이럴 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정보과학회 회장입니다. 정보과학회가 이제 73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마 중앙대 숭실대가 73년대인가 전산과가 생길 때쯤 바로 그 교수님들이 모여서 바로 학회를 만드셨는데 50년이 넘도록 여성 회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나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우리도 여성 나올 때 됐는데 네가 나와서 좋다. 제가 처음 하는데 정보과학회에서의 리더십을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정보과학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연사에 여성이 없어요. 당연히 요새는 여성이 있어야 되는데 남자 교수님들이 신경을 안 쓰시고 남자들 주로 친하니까 그냥 친한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자기 바쁘고. 그래서 여성을 포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이제 학습 행정 이런 것도 국제적인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정보과학회가 50년 역사에 제가 최초라는 것도 너무 서글프고 안타깝고 근데 우리나라 학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물리학회도 여성 회장이 올해 최초로 나오셨고요. 수학회는 지금 이화여대 총장하신 이항숙 교수님께서 한 5년, 10년 전에 하셨어요. 수학회는 조금 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화학회도 아직 여성 회장 없고요. 그래서 아직 여성 학회장이 없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글래스 실링을 뚫어야 되는 게 많다. 그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카이스트 공대에 제가 공대 1호 정교수예요. 제 앞에 계셨는데 어딘가 가셔가지고 눈 떠보니까 저밖에 없었고 자연대도 몇 분 계시긴 했는데
이제 그래서 처음 갔을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막 저를 뭐 구박하고 때리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성 동료가 한 번도 없었던 분들은 저의 모든 게 신경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수 휴게실에 앉아가지고 처음으로 그냥 입술이 터서 챕스틱을 꺼냈는데 남자 교수님들이 제가 립스틱을 바른 줄 알고 다 긴장을 하시는데 저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챕스틱 꺼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여성 챕스틱이고 자시고 간에 남자 교수들은 뭐 그런 걸 하는 걸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하셨던 그런 사소한 것들. 근데 지금은 어디냐? 작년을 보면 인문사회대와 뭐 여성 교수가 좀 원래 많은 데지만 자연과학대 1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기술대 15%까지 올라왔습니다. 공과대학 11%예요. 대한민국에서 공과대학의 여성교원 비율이 10%가 넘는 데는 카이스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영대도 17.8%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여기서 제일 큰 갭은 어디 있냐면은 생명과학대예요. 생명과학기술대학. 저기는 전통적으로 바이오에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박사 배출 비율이 50%가 넘는데 교수는 꼴랑 15% 뽑아요. 이거는 계속 통계를 갖고 가서 들이밀고 더 뽑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통계적 근거고, 그거는 저희가 이미 하고 있고 모든 국립대에서 졸업시키는 박사 통계와 뽑는 여교수 통계를 지금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바꿔지고 좋아질 거라는 거. 근데 제가 자꾸 이상한 걸 누르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도 이 파도에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대한민국의 이 변화에도 나는 그래도 앞에 선봉에 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따라가지 못한 속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합계 출산율 통계입니다. 이게 70년대서부터 푹푹 떨어졌어요. 80년대에 2.0대로 오고 90년대에 이미 1.5로 내려왔고요. 2000년대에 1.31로 내려왔는데 1.31이라는 게 뭐냐면은 1.4가 돼야 유지가 된다 그럽니다. 근데 2000년대에 이미 1.31로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박사하고 일하다가 한국에 2003년에 왔는데 몰랐어요. 훨씬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공대 여성 1세대로서 내가 열심히 하면 바뀔 수 있겠지. 노노노노. 그때 이미 늦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2000년대 2010년 전에 미국에 안식년을 갔는데 미국은 이미 굉장히 그런 물론 여성 인권, 그 다음에는 성 개방적인 문화, 그 다음에는 다양성 이러다 보니까 그런 소수성에 대한 것도 오픈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임신과 그 다음에는 결혼 생활과 그다음 결혼과 그다음에 육아가 완전히 분리돼 있었어요. 그때는. 유럽 애들은 아예 결혼을 안 하고 정말로 그냥 유럽 애들은 이미 그때는 다 분리가 돼 있었고, 그래서 남자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80년대에 프랑스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그때는 그냥 둘이 같이 살기만 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그랬어. 그다음에 애 셋 낳으면 차가 하나 나오고 막 그랬다고 80년대 프랑스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저희가 2000년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언제 그러지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안식년을 갔을 때 더 이제 대학원생 때는 뭐 다들 바쁘니까 뭐 결혼하고 이런 걸 아는데 이제 교수가 돼서 안식년을 가서 그 동네에 친구들을 만나는데 30대에 있는 친구들이
남자친구가 없어도 그냥 이렇게 정자 그걸 받아서 자기가 임신이 안 되면 대리모를 쓰고, 미국 친구들 중에는 대리모를 쓴 사람은 전 많이 알아. 많이까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 안 했어? 근데 아무 상관, 대리모로 애를 낳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출산에 대한 그런 기술이라든지 사회적인 인식이 이미 미국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전산이라든지 이런 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사고 자체가 진보적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게 성에 대한 것도 물론 거기서도 이제 가족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서 커밍아웃 하는 게 꼭 그렇게 그냥 동네 슈퍼 가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에서 되고 있었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쉽지 않은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출산율이 내려오면 굉장히 대리모라든지 다양한 그런 거. 그래서 저도 한국 친구들 중에, 한국 지인의 지인들 중에도 대리모 출산을 외국 가서 해갖고 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이게 사회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는 나도 과연 그렇게 따라갔을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또래 친구들하고는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저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친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오픈된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데, 한국에서만 산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이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변화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경제 개발처럼 압축해서 달려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은 또 하나 우울한 거는 우리 또래의 사람들이, 자식들이 외국에 유학 가서 안 돌아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친구들 보면은 애들이 많이 외국 나가 있는데, 근데 터닝 포인트를 하나 만든 것 같아요. 인재 유치 정책. 그러니까 여기 이노코아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박사 후 포닥이라고 하는데, 포닥을 연 400명 이상씩 뽑아드는 이런 프로그램을 올해 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년 400명 정도를 뽑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숫자야, 박사급들을 400명. 마침 잘 알다시피 미국이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을 걷고 있는데, 미국의 우리나라 연구재단에 해당하는 NSF가 재단 예산을 50% 이상 깎았어요. 그리고 NIH라고 해서 의료 분야에 하는 거기 예산도 엄청나게 깎여가지고 지금 미국 학계가 지금 정말 무슨 정말 쑤셔놓은 그 불구덩이 같이 정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수들이 유럽으로 많이 옮기기 시작했어요. 캐나다로도 옮기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리고 미국 대학이 지금 새로 교수를 못 뽑아요. 그리고 IT 기업들도 지금 미친 듯이 뽑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서 졸업한 사람들의 수요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서 약간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정책들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는데 베스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역대급 IT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정부 요직에 많이 나가 있는 거는 역대급 처음인 것 같아요. AI 수석, 과기 부총리, 그 다음에 중소기업 청장님, 그 다음에 한 분 더 계신데 제가 그래서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와 AI를 이해하는 분들이 요직에서 이렇게 어떻게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되나. 이제는 하다못해 트럭을 만들어도 다 커넥티드 카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다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아직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4년도 더 남았는데 정말 아직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오늘 AI 제가 오늘 너무 쉽게 설명을 해서 다 아는 얘기를 뭐 이렇게 줄줄줄 하나 싶기는 한데 요것과 제 전공 얘기 사이가 제가 뭘 하나 얘기를 안 드렸네요. 제가 뭘 하나를 조금만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지금 이제 노드들 간의 연결을 네트워크로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이게 하드웨어를 새로 만들어서 그냥 갖다 꽂으면 안 돼요. 그래서 노드들 간의 연결을 어떤 기술로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거를 저는 네트워킹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돈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쉽게. 그러나 노려는 봐야죠. 그냥 뭐 어떻게든 돈이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일단 논문이 나오고 애들이 졸업해서 회사를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노드들 간에 근데 엔비디아는 다 잘 연결이 돼요. 굳이 내가 할 기회도 안 주고 그래서 저희는 이 엔비디아는 말고 여기서 보면은 저기 이제 텐스토런트 여기 인퍼런스 포커스에 텐스토런트 보드 갖고 있고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은 텐스토런트 가지고 실험을 할 거고 퓨리오사 AI는 아직 보드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하고 싶어도 보드도 없어요. 보드도.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먼다는 거. 근데 그래도 시장은 성능을 가지고 먹는 거기 때문에 텐스토런트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꼭 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퓨리오사도 잘만 만들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나라 인재들 많이 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도 졸업해서 한 명 갔고 카이스트에서 정말 제일 잘 나가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카이스트 때려치고 저기 가셨어요. 그래서 야, 퓨리오사 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제가 이게 AI에 대해서 굉장히 책이 많아요. 저희과 교수님들도 여러 개를 내셨는데 저희과 교수님들 책 말고 요 AI 전쟁 2.0이 최근 트렌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나오니까 하정우 수석이 이게 수석 임명되기 전에 올 초에 낸 거고 우리 한상기 박사님도 재담꾼이시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냥 국지적인 기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외국에서 뭘 하고 있나 이런 얘기들을 잘 섞어 놔가지고 요거가 어떻게 보면 AI 신문 기사를 잘 정리해서 풀어놓은 것 같다라고 하고 이게 하정우 수석이 요거 전에 AI 전쟁도 났는데 요새 최근 걸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은 뭐 빌 게이츠 추천도 있고 그런데 인텔리전스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AI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슈퍼 인텔리전스의 그 퀀텀 점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놔서 요 2개 책 정도를 책에 AI 관련된 책의 홍수 속에서 저 2개가 그래도 매끄럽게 쓰여져서 저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좀 괜찮지 않은가 해서 추천을 드린 걸로 오늘 오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네네.
이거 뭐 강의랑 연관된 거는 아닌데 그 개인적으로 좀 아예 문과 쪽 전공을 해서 저는 금융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새 저희도 제가 은행권에 있다 보니까 다 디지털로 많이 전환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저도 머신러닝이나 이런 쪽을 뭐 콜세라에서 강의 좀 찾아서 들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뭐 그 입문하기에 뭐 좋은 그런 강좌나 뭐 이런 걸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은행에서 지금 DX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다른 은행 사정은 모르는데 KB에서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잘하고 있는 게 뭐 새로운 문제 풀고 IQ도 좋대잖아요. IQ도 좋은데 시켜보면 요약을 잘해요. 요약을. 그래서 요새는 인공지능 학회 같은 데가 논문이 수만 편, 수십만 편씩 들어오니까 이제는 논문을 리뷰를 못 시켜서 인공지능한테 리뷰를 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논문을 읽어보고 장단점을 뽑아내고 그래서 은행 같은 데서는 특히 WM 같은 데서 그러니까 웰스 매니지먼트 하는 데서 아침에 오늘 고객 누가 오실 거야. 이분이 좀 돈이 많은 분이시라 어디 투자가 돼 있어.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가 나오는데 예전에는 어느 증권에서 어느 종목으로 나온 거 이런 거를 돌려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날 아침에 리포트를 AI가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소위 RM들이라고 하나 PB들, 그러니까 프라이빗 뱅커들이나 뭐 그 기업들 상대하는 그런 매니저들이 그런 현황, 시업 현황하고 뭐 이런 거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고객한테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려면 한두 시간 걸리니까 아침에 나오면은 고객한테 보내주면은 고객이 그걸 좀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게. 그래서 그 예전에는 그 요약을 뽑아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제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은 아마 지금 대부분의 투자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AI를 위한 어떤 이게 문과분들 중에서도 인문대가 있고 사회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대 분들보다 사회대 분들은 통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회대 분들은 통계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다 통계 기준입니다. 통계학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이런 정보교육, 그다음에 특히 AI 과목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그런 AI 과목을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데 문과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시작을 하려면 그냥 이런 입문서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교양 도서 같은 걸 읽고 어떤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 너무 원천적으로 접근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통계학을 한 책 정도 뭐 어디서 어떻게든 통계를 조금 이렇게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엔 이렇게 써보는 것 같은 거를 해보시는 게 통계를 모르면은 아예 그냥 이거를 뭐 어떤 걸 쓰면 어떻게 나온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면 이런 교양서적을 좀 여러 권 읽어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모델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너무 원칙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하나로 지금 답을 죄송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김기남 회장님께서 삼성 종기원을 맡으셨는데 이분이 전작과를 나오셔서 화학을 하나도 모르셨어요. 화학을 하나도 몰랐는데 반도체 기판하고 이럴래니까 화학적인 이해가 없으니까 공정이나 이런 거 이해, 그 다음에 종기원에서 하는 연구가
이게 보고가 들어오는데 귀가 잘 안 들어오셔서 존경 원장으로 가셨을 때 그 Chemistry for Dummies, 뭐 for Dummies 하는 그런 책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띄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삼성이면 되게 힘들구나 했습니다. 뻑시네. 아니 원장님이 저렇게까지 노력을 하셔야 되나 했는데 그러셨다고 그럽니다. 네네. 참. 또 아까 여기 질문. 저 아까 AI의 IQ에 대해서 보이셨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법률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까 법률 AI에 대한 IQ를 검사한 건 없나요? 그 도메인까지는 제가 들여다본 게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외국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 판결문을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법률 도서관에 가면은 어느 재판에 판사가 누구였고 이런 판례를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가 전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통계를 하는 그냥 숫자를 하는 사람은 전관예우 그거 그냥 통계로 보면 딱 나올 텐데 그거 왜 안 해보지? 통계로 보면 나오거든요. 정말로 델타 그만두고 나서 델타와 승률이 얼마 이거 그냥 보면 나오는데 바이어스가 이거는 정말 통계학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산수거든요. 산수. 근데 그런 면에서 법조계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많이 그런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법률 사무소별로 적어도 자기네들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 돈 있는 회사는 우리나라 넘버원 김현장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법조계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법조계에서도 미국 법조계는 AI가 엄청나게 도입돼서 지금 변호사들이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다. 그런 얘기는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초등입니다. AI 시대를 준비하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에서 정말 많이 강조는 하고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도 디지털 교과서 들어오면서 혼란만 야기를 시켰고요. 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저희 쪽으로는 너무 과제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AI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교육에 제대로 이렇게 들어오면 정말 좋은데 지금 너무 그 과정이 힘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쪽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괜히 교육계에서 서로 싸우게 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제대로 투입이 안 된 상황에서 혼란만 겪고 있어서 이럴 때 어떻게 교사로서 좀 중심을 잡고 네, 교육을 좀 바라보고 이끌어 가야 될지 네, 좀 궁금합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만큼만 저는 아무래도 과기부 소속이고 교육부 산하가 아니다 보니까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덜 익숙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초중고의 정보교육 실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6차, 7차 교육과정 개편인가요? 2015년, 2022년 교육과정 개편을 할 때 저도 가능하면은 정보교육 실수를 늘리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과학 분야에 중진들이나 시니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뭐 물리학회, 수학회 이런 데는 다들 뭐 80대, 70대, 그 다음에 심지어 장관하신 분들, 물리학 출신 뭐 장관하신 분들, 전산과는 장관하신 분, 역대 최양희 장관님이 유일하시고 배경훈 부총님이 정말 두 번째십니다. 정말 저희 분야에서는. 근데 뭐 지난 정권에서는 재료공학과 분들이 뭐 너무 많이 하셨고 뭐 기계과 뭐 이런 데 훨씬 많으셔서 제 말은 저희가 이게 중요하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거예요. 초중고 교육에 공과대학에 있는 학과가 관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초중고 교육은 다 자연대에 있는 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산과가 자연대와 공대에 이게 끼어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공대의 큰 역대 전통의 큰 과들은 몰라요. 교육과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물리 수학 잘 듣고 올라오면 된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가 대학 입시에 CS1이 있고 CS2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 이미 전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주요국에서 중국, 일본을 포함해서 그 컴퓨터 리터러시라고 해서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초등학교에서부터, 이게 뭐 프로그램을 짠다라는 게 아니라 전산 계산기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다음에 연산을 어떻게 하고 주변에서 전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나, 그다음에 정보 보안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살아나가는 게 위해서 생존의 기술인데 2021년에 그런 것들을 외국 큰 나라에서는 이미 다 가르치는데 우리나라는 IT 인프라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GDP의 뭐 30% 이상을 이런 IT 반도체 기업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교육에 대해 초중고에 대해서는 준비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때는 이거 그냥 통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컴퓨터 교육과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컴퓨터를 전공하시고 선생님이 되시는 분을 배출을 하는 컴퓨터 교육과가 서울대 사범대에 없어요. 고려대에 있었는데 고려대 정보대학의 컴퓨터과학과로 통합됐고요. 지금 교육학과가 남아있는 데가 아마 성균관대, 그 다음에 다른 대학들. 그게 이제 교육과 과정 개편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전산을 하고 나면은 취업이 너무 잘 돼서 교대로 많이, 교대는 아니지만 이제 사범대에서도 졸업하고 나서 그냥 일반 IT 기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수요 불균형의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전산과 1세대라고 하고 다니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과학회도 50년이나 되긴 했지만 통신학회, 전자공학회, 전기공학회, 반도체공학회 이런 데에 비해서는 너무 작다 보니까 과청에 저희 대의원도 못 가요. 과청에 이사도 없어요. IT 분야는. 그만큼 저희 위에가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초중고 교육에까지 신경을 쓰려면 좀 시니어한 교수들이 있어야, 그냥 연구 안 하고 좀 이제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아울러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저희 세대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정보에 관심 있는 정보 선생님들의 모임,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컴퓨터 교육학회, 그 다음에 저희 정보과학회 합해가지고 저희 정보교육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컴퓨터 교육학회하고 긴밀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주 센 것도 냈어요. 지금 우리가 정보교사가 너무 필요하니까 딱 1년 내지는 한 몇 년만 지금 현재 있는 사범대나 그런데 전산과를 들어와서 교육 시수를 얼마를 받으면 그 사범대 나온 것처럼 해서 임명이 정보과학 교수사로 임명될 수 있게 좀 해보자, 이런 안도 내보고 그랬었는데 그게 관철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번 그런 안을 또 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는 교과과정 개편이라는 게 없어. 이제는 그렇게 뭐 7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바뀌기로 했다고 해서 조금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노력은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때는 VIP가 전작가 나오셔서 정보교육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시수를 박아주셨어요. 진짜로. 네.
땡큐 했어요, 진짜로. 네. 저도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연구하셨던 분야에 대한 약간 질문입니다. 그 현재 노드 간 연결 기술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그 노드가 보면 그 노드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고 그 클러스터를 또 층층이 다 보드를 만들고 그 보드들이 층층이 다 모여서 또 클러스터를 만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럼 그 클러스터들까지의 관계를 현재 엔비디아가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잘 연결하고 네,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있다라고 대규모로. 했는데 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교수님께서 그 개발하고 계신 기술이 그 노드 간의 연결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클러스터 간의 연결 말고요. 네, 그럼 그 노드 간의 기술이 현재 저희가 없는데 개발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싸이월드 한번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싸이월드가 보면 그 그래프 데이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기술 부족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실패 요인이다 하셨는데 그러면서 페이스북의 예시를 드시면서 이 릴렉스드 컨시스턴시를 적용해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모두에게 같은 자료를 보여주는 게 아닌 네네네. 네. 일종의 특정한 인원들 혹은 뭐 특별하게 구성원에게만 그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네네네. 현재 이 페이스북이 살아남았다라고 하셨어요. 네네네. 그렇다면 네. 현재도 이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도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질문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예, 제가. 정보가 네. 전체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렇게 집약적으로만 그러니까 특정 대상에게만 보여주는 게 뭐 어떤 기준으로 그러한 대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지정할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게 이제 노드 기술이랑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러 노드가 있는데 그런 소통의 노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하는 연산은 사람이 보고 그런 거는 사람의 시간이에요. 사람의 시간은 무조건 100ms가 넘어갑니다. 사람은 반응이 늦어요. 근데 제가 초고 성능에서 생각하는 노드들 간의 반응 시간은 sub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마다 그 시스템 설계할 때 요구 조건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분산 DB의 그런 소셜 네트워크 서포트를 위한 그런 요구 조건은 어떤 이런 것이 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면 되지 않나, 그 정도. 근데 저희가 노드들 간의 통신은 그 행렬 연산을 해서 행렬을 쪼개가지고 노드들한테 다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행렬 연산이 다 끝나면 그 결과를 다 받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모든 연산이 비슷하게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빨리 받아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타임 스케일은 선 마이크로세컨드라 전혀 다른 스케일의 연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메모리도 D램도 느리다, S램에 어떻게 하면 얼마나 갖다 넣어서 D램도 들리지 않고, 왜냐하면 텐스토런트에는 HBM 메모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드웨어 구조에 따라서 연산을 할 수 있는 그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CPU 메모리가 있다 하더라도 메모리도 뭐 DDR4, 5, 6, 7 이렇게 나가고, HBM, 뭐 HBM3, HBM4 되게 빠른데 되게 비싸고, 그것보다 더 비싼 건 S램인데 S램은 진짜 눈곱만큼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얼마나 잘 써야 되나, 뭐 그다음에 이 하드웨어에서는 CPU를 뭘 박았나, 뭐 이런 것들, CPU의 성능 이런 거 기타 등등 때문에 다 굉장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하드웨어를 만들어 갖고 와라 하고 싶은데,
하드웨어 벤더들하고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하고 또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말도 안 통하고 그냥 하드웨어 사람들이 만들면 또 우린 또 어떻게 만들고 뭐 그거는 네. 그게 달라지는데 실제로 엔비디아가 잘하고 있는 게 그 하드웨어 설계 리ኳ이어먼트가 위에서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전작가에서 열심히 만들어요. 근데 그게 아래 위가 굉장히 이렇게 유연하게 피드백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엔비디아가 세상에서 또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구글도 잘못하고 있어요. 구글도 자기네 TPU 버그 많고 있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